사연아 한 잔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7세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57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만나기 전 제 삶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집에서는 늘 반찬을 넉넉히 차려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저희 부부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저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기에 한 차례 유산을 겪은 뒤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병원이며 한의원이며 좋은 곳이란 곳은 다 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명절이나 누가 아이 사진을 들고 자랑할 때면 말없이 눈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 제삿날이었는데 큰형님 댁 손자가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우리도 저렇게 아이 키우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아내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당신만 보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아빠가 될 기회를 잃은 거니까.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삶이 그렇게 흘렀을 뿐이었고 우리는 함께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 속에 담긴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신문 한 귀퉁이 광고를 통해 작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성사회복지회 입양상담 신청 접수 중 새로운 가족을 기다립니다. 그 문구 앞에서 아내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양이라는 단어를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어쩌면 나를 위해서 아이를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우리도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입양을 결정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면 어쩌나 두려웠고, 우리가 정말로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자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입양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고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상담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몇몇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우. 당시 5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보호소에 왔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입양이 한 차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눈을 보면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아내는 조용히 사진 속 윤우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조금 말랐고 입은 굳게 다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깊고도 맑았습니다. 마치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의 눈 같았죠. 며칠 뒤 저희는 윤우를 직접 만나보는 첫 만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호소를 찾았고 거기서 저는 윤우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윤우는 장난감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고 저희가 들어오자 살짝 고개만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달려와 안기지도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지켜봤죠. 안녕, 윤우야. 우리는 오늘 네가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야. 아내가 조심스레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윤우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윤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곰 인형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아내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내는 그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살며시 윤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건 윤우 친구 아니야? 같이 안고 있자. 윤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매일 윤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볼 수 없던 시간에도 그 아이가 잠시라도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윤우야, 오늘은 날씨가 포근했단다. 너는 어떤 하루를 보냈니? 밥은 잘 먹었니? 엄마가 되면 너한테 제일 먼저 계란찜을 해주고 싶어. 조용한 것도 괜찮아. 말 없어도 네가 보고 싶구나. 그 편지들은 상담센터 선생님을 통해 전달됐고 윤우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말은 없었지만 윤우는 분명히 그 편지들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개월 뒤 윤우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 윤우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방 구석에서 담요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아이의 옆에 가만히 앉아 조용히 담요 끝을 잡고 함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한참을 그렇게. 밤이 깊었을 무렵 윤우는 아내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계란찜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함께 따뜻한 계란찜을 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특별한 시작이었습니다. 입양 후 시간이 흐르며 윤우는 조금씩 우리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는 말이 이 아이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단어가 되었죠.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친구가 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녀왔고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도 자랑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윤우의 마음을 읽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윤우 방 앞에 토스트 한 잔과 따뜻한 우유를 두었고 밤마다 그의 방 창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조용히 살펴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윤우가 어린 시절 감기에 자주 걸렸던 탓에 아내는 늘 밤잠을 설쳤습니다. 감기약도 무조건 딸기맛만 먹더라고요. 그게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일까요? 아이는 자라며 키가 쑥쑥 컸고 목소리도 낮아졌지만 조용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우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친구는 좀 생겼어? 그냥 같이 밥 먹는 애 있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묻는 순간 윤우는 무언의 벽을 치듯 눈을 피했고 아내는 그 이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식이 잦아졌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 혼자 윤우를 돌보는 시간이 늘었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 애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윤우는 그냥 표현이 서툰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말은 없어도 그의 방 책상 위에 여보가 붙여준 포스트잇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 윤우의 방 벽에는 아내가 해마다 생일마다 붙여주던 노란 포스트잇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우, 오늘도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윤우가 어디에 있던지 아빠 엄마는 널 느껴요. 그중 몇 개는 시간이 흐르며 색이 바래기도 했지만 윤우는 한 번도 떼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포스트잇을 붙이자고 하면 조용히 그 자리를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윤우만의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윤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 아이였고 생일 파티나 졸업식 같은 날에도 기념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않았습니다. 친구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윤우는 늘 가장자리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었고 웃고 있다기보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윤우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닳고 귀퉁이는 말려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펼쳐본 노트 속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계란찜을 해주셨다. 나는 계란찜을 먹고 싶다고 말한 걸 후회했다. 그 한마디로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 난 그냥 따뜻한 걸 먹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는 그 노트를 덮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윤우 방 앞에 계란찜을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죠. 숟가락이 그릇 위에 조용히 놓여 있는 모습이 마치 고맙습니다라는 말 같았습니다. 윤우는 결국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돈 벌고 싶어요. 너무 오래 받은 것만 같아서요. 그 말에 저도 아내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윤우는 취업 후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퇴근 후엔 여전히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였을까요? 윤우가 가끔 전화를 받으며 다른 말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듣는 어조, 처음 보는 표정. 어떤 날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한참 바라보더군요. 아내는 그런 윤우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친부모랑 연락을 시작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몰랐던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키운 게 몇 년인데 설마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곧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였지만 진짜 부모라는 확신을 윤우에게 줄 수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해 겨울,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윤우가 말로 축하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케이크를 함께 자른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윤우는 퇴근 후 조용히 제게 다가와 생일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속엔 손수 뜬 듯한 회색 목도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여있던 한 장의 편지. 그 편지를 펼쳐보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윤우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적힌 그 문장. 그 안에는 20해를 함께 보낸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사실은 나 항상 말하고 싶었어요. 나 진짜 아빠 사랑해요. 근데 그 말하면 내 진짜 아빠가 슬플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윤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친부모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늘 죄책감과 충돌하는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드러내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깨어날까 두려웠던 아이. 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입을 닫았던 아이. 그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문을 열고 말을 걸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윤우가 제 생일에 처음 건넨 편지와 목도리는 20해 동안 쌓인 모든 침묵을 끌어안고 저희 부부에게 건네진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윤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조심스럽게 대해주자, 불편하지 않게 하자였다면 이제는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를 마음속에 담아줬구나라는 감동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지를 건넨 뒤로 윤우는 오히려 우리와의 거리를 조금씩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짧게 대답하고 퇴근 시간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외출을 한다며 나갔다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 아이 나름의 방식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이 점점 뚜렷해졌고 아내는 어느 날 그의 방 책상 서랍 안에서 익숙지 않은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요양원, 매주 목요일 3시, 그리고 기억 없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아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면 누가 계신 걸까? 처음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표정으로 집 안을 걷고 말없이 눈을 감은 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리면 무언가 그 아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윤우는 아무 말 없이 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아침 식탁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만 정리하고 올게요. 연락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편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말하는 아이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눈물이 날까봐 아이의 입을 다문 아이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내는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윤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아이가 정리한다는 말, 도대체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윤우의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딱히 말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자기 일만 했죠. 아내는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진짜 친부모랑 연락한 거 아닐까?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한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열흘이 지나서야 윤호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나중에 꼭 다시 갈게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안도의 감정보다는 왠지 모를 거리감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윤우가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윤우가 살던 방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삿짐처럼 챙겨나간 흔적은 없었고 그 상자만 덩그러니 책상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몇 장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복사한 출생기록 서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1998년 윤우가 태어난 해로 되어 있었고 복지시설 명의로 된 입소 확인서에는 부모 미상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래 접힌 종이 한 장에 적힌 이름, 이하정, 1971년생. 그것은 윤우의 생모였습니다. 출생기록 뒷면에는 짧은 진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생아 유기 사실 인정.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 포기. 신생아 상태 건강함. 보호시설 인계 조치. 그 아래 서명된 필체는 흐릿했지만 마치 떨리는 손으로 적은 것처럼 엉성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걸 윤우가 보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눈을 감고 상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윤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전해질 곳이 없었지만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윤우야, 혹시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그건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는 거야. 며칠 뒤 아내는 요양병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출생기록에 적힌 주소지를 수소문한 끝에 이하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가 실제로 요양원에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은 이미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기억을 대부분 잃으셨습니다. 가끔 어린아이 이름을 부르시긴 하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가족분이신가요?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아이가 이분을 몇 년 동안 찾아왔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칠 뒤 윤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숨을 멈추듯 전화를 받았고 그 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윤우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얼굴 보러 갈 용기가 잘 안 났어요. 윤우야, 괜찮아. 너 오고 싶은 날 아무 때나 와. 근데 꼭 와야 해. 항상 그랬듯이 아빠,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윤우가 더 이상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우가 다시 돌아온 건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바깥은 봄이 시작되려다 다시 움츠러든 듯한 애매한 계절이었고 거실엔 조용히 틀어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사를 마친 뒤 평소처럼 윤우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구를 털고 먼지를 닦고 머리맡엔 습관처럼 물컵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주인이 없는 사람의 냄새로 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찬 기운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아내가 붙였다 떼어낸 포스트잇 자국들이 희미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죠.
그 애가 저 포스트잇을 떼서 상자에 모아뒀다니. 나는 그냥 조용히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한 거면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아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습관처럼 마당 쪽 창가에 나가 담배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지만 기척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니 윤우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낯선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살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안 춥냐? 윤우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계란찜이에요. 어디 가니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계속 생각나서 인터넷 보고 따라 만들어 봤어요. 근데 간이 안 맞아서 3번이나 버렸고 이건 4번째예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춥지? 밥은 다 같이 먹자. 그게 우리의 재회였습니다. 그 어떤 격한 고백도 눈물도 사과도 없었지만 그 아이가 직접 만든 계란찜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되어 우리를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줬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윤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말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국을 하나 더 데우고 밥을 다시 안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새 밥 지었어. 너 다시 오면 따뜻한 밥 먹이려고. 아내는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우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계란찜을 한 숟갈 떴습니다. 조심스레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 싱거워요. 아직 엄마처럼 못 만들겠어요. 아내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 말에 그냥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만든 건 맛 없어도 맛있어. 그날 저녁 윤우는 처음으로 자기 방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방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아내는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우가 무언가를 벽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노란 포스트잇. 아내가 수년간 붙여왔던 하지만 결국 사라졌던 그 메시지들. 윤우는 그것을 다시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야 그의 방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너무 많아 저는 그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윤우는 먼저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식사 중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밥그릇에 남은 국물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 무슨 마음이었니? 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니?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윤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우와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TV도 꺼두고 라디오도 없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복직하려고요. 윤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렸더니 자리가 비어 있다고 받아주신대요. 잘 됐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맥주를 마시던 윤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너무 돌아다닌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맥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한마디에 윤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멈칫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여길 좋아하면 내 진짜 엄마가 다시 날 잊을까 봐. 이 집이 좋아지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윤우의 말을 듣고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윤우야. 그 마음 이제 내려놔도 된다. 우리가 너를 기다린 게 너한테 마음을 내라고 강요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됐어. 윤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아이는 다시 포스트잇을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말들. 사랑해, 고마워, 넌 우리 아들이야. 하나씩 꺼내 붙이며 그 말들을 자기 방의 공기 속에 다시 흘려보냈습니다. 아내는 그걸 몰래 훔쳐보다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그리고 윤우의 방문에 붙여뒀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붙였던 말들. 이젠 내가 붙여줘서 더 고마워. 그날 이후 윤우는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침이면 다녀오겠습니다. 가 생겼고, 저녁엔 오늘 국 맛있었어요.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엔 퇴근길에 과일 한 봉지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냥 보기 좋길래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우는 예전처럼 조용하지만 이제는 말 없이도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 왔던 그날 기억나요? 그 애 담요를 꼭 안고 있었잖아요. 그 애가 그때보다 지금 더 작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는 너무 일찍 커버린 아이였지. 지금은 진짜 아이 같아. 그날 밤, 아내는 윤우 방 앞에 조용히 계란찜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간이 맞을 거야. 사랑한다, 아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그 옆에 접혀 있는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랑해요, 나의 어머니.